무한공항 여객기 참사, 두 엔진이 고장나고 랜딩 기어가 없는 상태에서도 조종사들은 역사상 최고의 동체 착륙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희생된 이유는 안녕하세요. 재테크 읽어주는 파일럿입니다. 우리가 얼마 전에 정말 전 국민이 슬플 정도로 큰 사고를 겪었습니다. 바로 무한공항에서 항공기가 이제 동체 착륙을 시도하다가 많은 사람들이 희생된 건데요. 저도 사고 난 기종의 기장으로서 굉장히 좀 마음이 더 많이 아프더라고요. 그래서 이 영상은 다루고 싶지 않았는데 많은 의혹들 그리고 조종사를 향한 많은 비난들이 지금 일고 있습니다. 진실을 제가 꼭 알려야 될 것 같아서 이렇게 영상을 찍게 됐고요. 그렇게 제기된 의혹들에 대해서 하나하나 오늘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저도 이제 비행 시간이 한 7,000시간 정도 되기 때문에 그 사고 난 기장이 6,700시간 정도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럼 비슷한 시기에 저랑 기장이 됐던 그런 분이고 또 737-800이라는 같은 기종이었기 때문에 제가 좀 잘 그 상황이 이해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그 해당 기종을 같이 몰았던 기장으로서 상황을 좀 자세하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많이 아시겠지만 일단 사고가 어떻게 일어났고 시간의 흐름이 어떻게 흘렀는지 그리고 제기된 5가지 의혹에 대해서 제가 하나하나 짚으면서 좀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우선 처음으로 무한공항의 항공기 사고 개요에 대해서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9분 동안 벌어진 일이고요. 9분 동안 어떤 일이 있었나 한번 보게 되면은 오전 8시 54분에 착륙 허가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활주로 01을 향해서 착륙을 시도를 했죠. 그리고 3분이 지난 57분에 관제탑에서 조류를 주의하라 이렇게 경고를 줬습니다. 그러면 이 주변의 조류 활동을 관제탑에서도 감지를 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2분 뒤에 8시 59분에 조종사가 메이데이 메이데이 메이데이를 외쳤습니다. 메이데이는 조난 신호거든요. 이 조난 신호는 긴급한 상황, 당장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항공기가 추락할 수 있는 상황일 때 쓰는 용어입니다. 이거보다 조금 좀 그렇게 급박하진 않은데 조만간 위험할 것 같다 이러면 우리가 펜이라는 용어를 씁니다. 그거보다 더 급박한 상황일 때 메이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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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3번 외치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은 8시 59분에 조류가 충돌했다는 말이 아닙니다. 우리가 일단 긴급한 상황이 발생하고 나면은 먼저 비행기 안에서 조치를 취합니다. 항공기를 먼저 컨트롤하는 게 우선이고요. 그 다음에 관제탑에 얘기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아마도 버드 스트라이크가 일어나면서 항공기를 조치하고 고어 라운드를 실시를 했겠죠. 그 과정이 끝나고 난 이후에 메이데이 메이데이를 했기 때문에 실제 조류에 충돌한 시간은 아마 관제탑에서 말하자마자 충돌했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이 되고요. 메이데이 뒤에는 꼭 이제 이유를 붙여줘야 됩니다. 메이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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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버드 스트라이크 고 라운드 이렇게 얘기를 했을 겁니다. 그래서 지금 8시 59분에 새가 부딪힌 게 아니라 8시 59분에는 이미 이제 초동 조치가 끝나고 비상을 선언한 상태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2분 후에 9시 1분에 2차 착륙 허가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비행기가 돌아서 바로 이제 활주로로 착륙을 시도를 한 거죠. 그리고 9시 2분에 착륙을 했으니까 1분 후죠. 거의 활주로 상공에서 착륙 허가를 받았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비행기는 평균 이제 700에서 800 FPM으로 강화를 하거든요. 이 FPM이 뭐냐면은 피트 퍼 미닛입니다. 1분에 몇 피트가 떨어지느냐 1분에 700에서 800피트 정도 떨어지는 비율로 강화를 하는 거죠. 그러면은 1분 안에 닿았다는 말은 비행기가 1000피트 아래에 있다. 굉장히 낮은 고도입니다. 1000피트 같은 경우는 불이 나도 그냥 내리는 고도입니다. 그만큼 긴급한 고도인데 고도가 굉장히 낮았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착륙한 지 1분 후에 앞에 이제 콘크리트 둔덕에 부딪히면서 항공기가 충돌을 했죠. 전반적인 개요는 이렇습니다. 그런데 이제 여기에서 제기된 의혹들이 있어요. 5가지 의혹이 있는데 첫 번째로 1차 접근 시에는 랜딩 기어가 내려왔다. 그런데 2차 때는 왜 안 내려왔나? 혹시 안 내린 것 아니냐라는 의문이 제기가 됐습니다. 그런데 사고 비행기에 자세히 찍힌 사진을 보면요. 여기 이 뒤쪽으로 불꽃 화염이 나오고 있습니다. 어떤 사진에서는 오른쪽 엔진만 버드 스트라이크, 새에 당했다. 왼쪽 엔진은 살아있었다. 이렇게 말하는 경우도 있는데요. 지금 이 사진은 우리가 이제 배 밑에서 본 거니까 이쪽이 오른쪽입니다.
그런데 자세히 보면은 이제 화염이 양쪽에서 팡 터지고 있는 걸로 봐서 양쪽 엔진이 다 나갔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양쪽 엔진이 나가게 되면은 우리가 평소에 쓰는 랜딩 기어를 내려도 비행기의 랜딩 기어가 내려오지 않습니다. 물론 이제 다른 장치가 있습니다. 매뉴얼 기어 익스텐션이라 그래서 수동으로 내릴 수도 있습니다. 그냥 뭐 락을 풀어버리는 거죠. 자유낙하를 시키는 겁니다. 랜딩 기어의 무게가 항공기의 10에서 15%를 차지할 정도로 굉장히 무겁고 큽니다. 그렇기 때문에 락을 풀기만 하면은 기어가 땅으로 떨어지게 되죠. 그런데 이 절차는 랜딩 기어가 안 나올 때 하는 절차인데 이렇게 많은 절차들을 수행해야 됩니다. 이걸 수행하게 되면 기본적으로 5분 이상 걸리게 되고요. 이 QRH에 따르면은 그리고 QRH를 수행하지 않고 부기장 뒷좌석에 있는 이 레버부터 당기면 안 되냐 뭐 이런 말도 있는데 이 레버만 당겨도 기본적으로 내려와서 락이 되는데 2분 정도 걸립니다. 그런데 아까 비행기는 메이데이를 선언하고 땅에 닿기까지 2분이 채 걸리지 않았어요. 근데 이걸 당겨도 2분 이상 걸리는데 비행기가 선회를 하고 있었죠. 옆으로. 선회하는 도중에는 시간이 더 걸린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매뉴얼 기어 익스텐션을 할 시간도 없지 않았나 라고 좀 생각이 되고요. 그리고 실은 이걸 할 시간적 여유가 없죠. 뒤에 잠깐 사진을 보시면 비행기가 여기에서 돌아서 이렇게 내리는데 지금 우측으로 돌기 때문에 원래는 보통은 좌측으로 돌아서 내립니다. 그 이유가 기장석이 좌측에 있기 때문에 좌측 창문은 잘 보여요. 근데 우측은 잘 안 보입니다. 그래서 우측으로 돌아서 내려야 되기 때문에 부기장도 함께 봤을 거예요. 부기장은 활주로를 찾아야 되고 기장은 지금 엔진 2개가 나간 비행기를 돌려야 되고 그 상황에서 엔진 2개가 다 나가다 보면 유압 시스템에 문제가 생깁니다. 이 말은 조종관이 굉장히 뻑뻑해진다는 거예요. 뻑뻑한 정도가 아니라 정말 잡아당기고 있기 힘들 정도로 힘이 많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부기장도 같이 그걸 잡고 돌렸을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뒤에 가서 매뉴얼 기어 익스텐션을 할 여력이 없었던 거죠. 그리고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일단 활주로 쪽으로 틀어서 활주로로 내리는 게 더 중요합니다. 만약에 활주로로 제대로 돌리지 못했다면은 기어가 나와 있어도 뭐 그거는 죽은 목숨이나 다름없기 때문에 가장 우선적으로 활주로로 먼저 돌렸을 겁니다. 그리고 이 상황에서 뭐 제 개인적인 생각을 하나 보태자면은 이 기장이 고라운드를 실시한 이유는 아마 엔진이 처음에는 하나만 나갔을 겁니다. 2개 엔진이 나갔다면은 바로 내렸겠죠. 그냥 내렸겠죠. 근데 엔진이 하나만 나갔기 때문에 고라운드를 해서 조치를 한 다음에 다시 내려야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고라운드를 하는 도중에 반대편 엔진도 같이 이제 나간 걸 인지를 한 거죠. 그러다 보니까 바로 돌아서 내려야겠다라고 생각을 아마 했을 겁니다. 당연하죠. 엔진 2개가 나갔는데 고라운드를 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리고 많은 영상에서 우측 엔진의 불꽃에 집중이 되고 있는 걸로 봐서는 우측 엔진이 먼저 나가고 그 뒤에 좌측 엔진이 나가지 않았나 이렇게 좀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기어를 내릴 시간적 여유가 없었던 거죠. 그리고 잡아당겼다고 한들 아마 제 시간 안에 내려오지 않았을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의혹이 왜 리버서를 쓰지 않았나. 리버서가 이제 역추진 장치라고 우리가 착륙을 하게 되면 몸이 갑자기 앞으로 쏠리잖아요. 그게 브레이크를 밟아서도 그렇지만 역추진 장치 리버서를 써서 그렇습니다. 우리가 착륙하고 나면은 쿡 하는 소리와 함께 되게 이제 몸이 앞으로 쏠리잖아요. 그게 리버서거든요. 이 리버서라는 장치는 조종관에 보시면은 이게 우리가 알고 있는 스로틀, 파워입니다. 뭐 차로 말하면 엑셀 같은 거죠. 그리고 이게 리버서입니다. 스로틀을 최대한 줄인 후에 이 리버서를 뒤로 당기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엔진이 역추진이 걸리면서 항공기를 세우는 데 이제 도움이 되는 거죠. 항상 쓰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터치다운 하게 되면은 이게 스피드 브레이크, 이 스피드 브레이크도 왜 안 올라왔냐, 이 플랩도 왜 안 내려왔냐, 뭐 이런 말들이 많이 있는데 이 모든 게 이제 감속 장치입니다. 터치다운을 딱 하게 되면은 스피드 브레이크는 자동으로 내려오게 됩니다. 그래서 부기장은 스피드 브레이크스 업 이런 콜을 하죠. 그럼 기장은 체크, 그리고 나서 이후에 이 리버서를 뒤로 당깁니다. 이 리버서를 당기게 되면 이 상단에 리버서가 그린이라는 색깔로 떠요. 그러면 부기장은 투 리버서 그린 하면 기장은 체크 이렇게 하는 게 순서인데 이 스피드 브레이크도 안 올라오고 이 플랩도 내리지 않았다. 그리고 리버서도 작동하지 않았다. 이 말은 지금 엔진 2개가 다 나가야 그게 말이 됩니다. 물론 이 플랩 같은 경우에는 또 이제 엔진이 나가도 수동으로 내릴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도 시간이 2분 정도 소요가 되죠. 결국에는 이것저것 하기에는 시간이 너무 짧았고 일단 활주로로
내리는 거에 좀 집중을 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실제 리버서를 사용을 했습니다. 작동을 안 했을 뿐이죠. 이 리버서가 열리긴 열렸거든요. 기장은 착륙을 해서 그 리버서를 잡아 당겼다는 겁니다. 열렸지만 엔진이 안 돌아가고 있으니까 리버서가 당연히 작동될 리는 없죠. 이게 열리는 것과 실제 역추진을 하는 것은 다른 개념입니다. 이 뚜껑은 열릴 수 있어요, 기계적으로. 하지만 엔진이 작동하지 않았기 때문에 역추진은 걸리지 않았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세 번째 의혹은 왜 반대편 활주로에 내렸나, 뭐 이런 의혹인데요. 이렇게 아까 봤던 그림을 볼게요. 여기에서 지금 고어라운드를 하는 도중에 양쪽 엔진이 잘못됐다는 걸 알았습니다. 그러면 만약에 이쪽으로 돌아서 다시 내리려고 하면은 패턴이 굉장히 좀 길어지죠. 여기까지 못 가고 아마 이쯤에서 추락을 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가까운 활주로로 우측으로 돌아서 착륙을 시도한 거죠. 실은 우측으로 내리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보통은 우리가 좌선회를 해요. 긴급한 경우에도 좌선회를 합니다. 그래야 기장이 이쪽에서 이제 보면서 도니까. 그런데 우측은 진짜 안 보이거든요. 우리가 이제 김해공항에 접근할 때도 이런 비슷한 절차가 있습니다. 우측으로 돌아서 내리는. 그래서 이제 부기장이 항상 확인을 같이 해줘요. 높이가 맞는지 틀린지 같이 확인을 해주는 절차가 있는데, 그런 것처럼 우측으로 돌아서 내리는 게 힘듦에도 불구하고 우측을 선택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너무 낮은 고도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왜 활주로 중간에 내렸냐, 활주로 끝에서 내렸으면 여유가 충분하지 않았냐, 이런 말을 하는데, 우리가 일단 두 엔진이 나가면 무조건 활주로 방향으로 틀도록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활주로를 최대한 활용하기 위해서 저기 좀 나가서 이렇게 돌아서 이렇게 와야지 라고 생각할 만한 여유가 없는 거죠. 그리고 실제 이렇게 시도를 했다가 만약에 활주로에 도달하지 못하면 그거는 그냥 전원 사망입니다. 그런데 보통은 어떻게든 활주로 상공에만 내리면은 일단 미끄러지면서 가서 살긴 살거든요. 이제 최대한 많은 인원을 살릴 수 있는 방법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최대한 활주로로 빨리 틀었다. 내가 엔진이 두 개가 나갔는데 이 비행기가 얼만큼 버텨줄지, 얼만큼 활공해줄지, 이거는 세상 어느 조종사도 판단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장 빠르게 활주로를 향해서 선회를 한 것은 당연히 잘한 일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활주로의 이제 중간 부분에 터치다운을 해서 좀 활주하는 거리가 좀 부족하긴 했죠. 하지만 이거는 하나의 아쉬운 점일 뿐이지 이게 참사로 이어지는 주된 요인은 아니었다는 거죠. 그 이유가 저도 무안공항에 비행을 자주 가서 알고 있는데, 무안공항이 아래쪽으로 여유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중간에 내렸다고 한들 내리기만 했다면 충분히 제동거리를 확보해서 멈출 수 있었다라고 저도 생각을 했을 것 같거든요. 여러분도 보시기에 지금 그냥 쭉 미끄러져 갔으면은 이게 지금 콘크리트 둔덕입니다. 이게 없는 상태에서 쭉 그냥 미끄러져 갔으면은 충분히 감속을 할 수 있는 공터 같은 넓은 곳이 있단 말이죠. 그래서 저게 콘크리트 둔덕 때문이지 중간에 내려서는 아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다섯 번째 의혹이 왜 바다에 내리지 않았나, 이 말씀을 하시는 분들, 특히 이제 해외에서 그런 말씀을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일단은 여기서 이제 고라운드를 했죠. 그리고 돌아서 이렇게 내렸습니다. 지금 이런 식으로 내렸는데, 만약에 이제 선을 바깥에까지 핀다고 하면은 여기에 닿을지 말지 약간 애매한 선입니다. 이곳에 추락했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고요. 그리고 설사 바다에 착륙을 한다고 해도 우리가 바다에 동체 착륙을 했던 경우에 생존 확률이 20%였습니다. 그리고 활주로에 동체 착륙을 한 경우가 있죠. 이 경우에는 생존 확률이 90%예요. 활주로에 일단 동체가 제대로 내리기만 하면은 생존 확률이 90%였다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은 생존 확률이 20%인 바다로 가야겠어요? 아니면은 생존 확률이 90%인 활주로로 와야겠어요? 내가 활주로 상공에 있는데 활주로로 가야지, 이걸 버리고 바다로 가는 것은 굉장히 좀 무모한 짓이죠. 오히려 바다 쪽을 향했다면은 바다까지 가지 못하고 부딪혔을 만한 굉장히 낮은 고도였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실은 조종사는 최고의 동체 착륙을 실시했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역사상 가장 훌륭한 동체 착륙을 했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착륙 당시에 터치다운 딱 했을 때 다행이다 라고 생각을 했을 겁니다. 그만큼 동체 착륙을 완벽하게 했어요. 우리가 사고 영상을 다시 보는 걸 그렇게 좋은 일은 아닌데, 그래도 얼마큼 동체 착륙을 잘했는지 그 부분만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뒤에 충돌한 거는 제가 좀 잘랐거든요. 여기 보시면은 정말
완벽하게 동체 착륙을 했습니다. 거의 기체 손상이 없을 정도로 동체 착륙을 했죠. 그런데 부족한 건 뭐였어요? 바로 저 앞에 조금 더 활주할 수 있는 공간이 좀 부족했던 거죠. 그걸 뭐가 막고 있었냐면은 콘크리트 둔덕이 막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기장 부기장은 충돌 직전까지 끝까지 잡고 비행기를 안 놨습니다. 그걸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여기 확대해서 보시면은 이게 칵핏 사진인데 여기 보이시는 이 팔이 있죠. 팔이 앞을 잡고 있습니다. 이 말은 몸이 앞으로 쏠리는 걸 막고 리버설을 당기고 있었다는 뜻이죠. 자세가 이 자세거든요. 그러니까 끝까지 리버설을 잡고 비행기를 세우려고 했습니다. 이 말을 하니까 굉장히 저도 좀 감정이 북받쳐서 좀 차오르는데, 기장은 끝까지 비행기를 세우려고 노력을 한 거죠. 그런데 이제 조종사가 모른 것이 있었다면 무한공항의 콘크리트 둔덕입니다. 이건 저도 몰랐습니다. 저도 당연히 몰랐던 사항이기 때문에 많은 조종사들도 크게 인지하지 못했을 겁니다. 여기 보시면 2m 상당의 콘크리트가 이 둔덕 안에 숨어 있는데, 이건 KTX가 와서 부딪혀도 KTX가 폭발할 정도입니다. 그래서 이게 주된 폭발의 원인이고요. 이 콘크리트 둔덕은 로컬라이저라는 비행기가 이제 접근할 때 좌우를 맞춰주는 이제 전파 신호 장비거든요. 이걸 설치하기 위해서 콘크리트 둔덕을 설치한 건데, 지금 전 세계 어딜 봐도 이 콘크리트 둔덕 위에 설치한 곳은 없습니다. 구글에 로컬라이저 안테나라고 치니까 다 이렇게 나오죠. 보시면은 다 이제 부서지기 쉬운 젓가락 같은 그런 모양이죠. 이렇게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작아서 잘 안 보이시니까 제가 조금 크게 보여드릴게요. 비행기가 이걸 밀고 갔다면은 그냥 두두두두두 하고 밀고 갈 정도로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콘크리트 둔덕을 만들어 두니까 그곳에 부딪힌 거죠. 이 콘크리트 둔덕은 무안공항에만 있는 게 아닙니다. 포항, 여수, 광주공항에도 콘크리트 둔덕이 있습니다. 우리가 원래 이렇게 생겨야 되는데 지금 여수공항 같은 경우에 보면은 정말 거대한 성벽같이 이렇게 만들어져 있습니다. 여기에 비행기가 부딪히면 당연히 폭발을 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지금 이렇게 콘크리트 둔덕이 설치된 이런 공항들의 구조물을 전부 다 부수고 이제 우리가 이렇게 바꿔야 된다라고 말씀을 꼭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이제 또 아쉬운 점은 국내 공항에는 이마스가 없습니다. 해외에는 이마스가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까지 450명이 저 이마스를 통해서 생존을 했습니다. 이마스가 뭐냐면 활주로를 지나고 나서 완충지대인데 완충지대를 이렇게 잘 부서지게 해놨습니다. 비행기가 그 위로 올라가면 부서지면서 약간 늪같이 이제 되는 거죠. 그러면 감속하는 데 굉장히 도움이 되겠죠. 근데 이 이마스를 설치 안 하는 이유가 일회성입니다. 한 번 사용해서 부서지면은 이걸 다시 깔아야 돼요. 근데 사람 생명보다 중요한 게 없습니다. 이건 다시 까는 건 돈의 문제지 사람 생명이 가장 중요한 거잖아요. 그래서 국내 공항에도 활주로 끝단을 지나서는 이런 이마스 장비를 꼭 설치해야 된다. 콘크리트 둔덕을 없애야 되고 이마스 장비를 설치하면은 저런 이제 랜딩 기어가 안 내려오는 상황, 감속을 시킬 수 없는 상황, 저런 상황에서도 많은 생명을 구할 수 있다. 그걸 좀 말씀드리고 싶고, 지금 여론이 죽어서 말이 없는 조종사한테 계속 가고 있습니다. 왜 활주로 중간에 내렸냐, 왜 랜딩 기어를 안 내렸냐, 이렇게 하면서 조종사한테 몰아가는데 죽어서 말이 없는 조종사한테 그렇게 몰아가지 말고 콘크리트 벽을 세운 책임자부터 지금 우리가 찾아야 됩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조종사는 역사상 최고의 동체 착륙을 했습니다. 만약 저한테 저렇게 동체 착륙을 하라고 해도 저도 못할 정도거든요. 그래서 정말 기장과 부기장은 최선을 다해서 비행기를 착륙시켰다. 그리고 내렸을 때는 살았다. 이렇게 생각을 했을 텐데 단 몇 초 뒤에 비행기가 멈추지 않고 앞에 콘크리트 벽이 설치되어 있는 걸 봤을 때는 뒤에 179명의 승객과 승무원을 태웠을 때 그들을 데리고 콘크리트 벽으로 돌진했을 때 그 마음은 우리가 아마 헤아리기 힘들 겁니다. 그리고 많은 해외 언론 및 전문가들이 이 참사의 주 원인은 콘크리트 둔덕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조종사의 랜딩은 굉장히 나이스했다. 하지만 저 구조물이 왜 저기에 있는지 이해가 안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 전문가들은 제3자 입장에서 보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의 말을 좀 우리가 귀담아 듣고 다음엔 이런 사고가 일어나지 않도록 미연에 예방을 하는 그런 모습을 국토부나 국가에서 좀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사고로 이제 정말 황망하게 떠난 이제 우리의 국민이죠. 우리의 친구들이자 우리의 국민이고 또 우리가 될 수 있었던 그런 상황인데, 잠시나마 그분들을 위해서 조금 함께
영면을 바라는 마음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이 방송을 찍으면서 계속 이제 울컥울컥 올라와서 제대로 방송을 못 찍은 것 같은데요. 그래도 이렇게 가만히 있을 게 아니라 승객과 승무원을 살리기 위해서 179명을 살리기 위해서 끝까지 조종관을 놓지 않았던 그 조종사들을 위해서 제가 방송을 찍었습니다. 그럼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인사는 생략하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